자, 오늘은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그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대응에 관해서 약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 GM과 현대차 그룹의 파트너십 체결,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그 배경을 약간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제 여기저기 나누어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중국 중심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이 빅뱅을 만들 큰 배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2002년에 중국의 연간 판매대수 200만 대였습니다. 그게 2010년에 1000만 대로 늘었고요. 2013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별로 그 글로벌 회사들은 이 중국 시장의 경쟁, 중국 자동차의 경쟁력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2천만 대를 돌파했고 8년 만에 다시 3천만 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33.4%가 중국산 차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과거의 개념으로 같은 척도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작년에 중국 자동차 수출이 491만 대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고요.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60%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판매도 중국 시장에서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개념을 짚을 필요는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중국 시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자동차 시장에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하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를 이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긴 하죠. 테슬라가 주도한다는 이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배터리는 CATL이 뭐 공급망은 물론이고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의 배터리 3사가 NCM 배터리로 세계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그게 몇 수년 전에 역전이 됐고요. 지금은 CATL에 의존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인 또 소프트웨어도 화웨이나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이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자동차 운영 체제를 개발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지금 뭐 챗GPT를 포함해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제 현 상황, 현장에서는 바이두나 텐센트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자동차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으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시장은 분명히 이 시대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커 있습니다. 연간 3천만 대 이상이라는 판매 대수도 그렇지만은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4억 4천만 대입니다. 이것을 그 질문했을 때 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좀 놀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인구가 3억 3천만 대 정도 되고 자동차 보유 대수가 3억 3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한 사람당 한 대꼴이라는 얘기죠. 물론 그것은 뭐 승용차, 상용차 분리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지만은 중국은 지금 인구가 14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유조수가 4억 4천만 얘기는 단순히 그냥 수치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설명하자면은 미국식으로 1대1로 가자면은 중국은 아직도 시장 성장세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중국도 분부의 격차가 심하고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부의 창출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서 그렇게 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주목을 끄는 것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끌고 갔다는 내용이 줄 잡고 있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실패했을 경우에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 시장에 살아남은 것은 애플밖에 없죠. 아이폰밖에 없죠. 그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테슬라만 살아남는다,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가팩토리를 건설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만든 차가 전 세계로 많이 판매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지금 테슬라의 전체적인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5% 관세를 100%로 올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가 미국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수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에 큰 어떤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유럽산, 중국산 차의 유럽 시장 공략이 문제인데
그 처음에는 그 38.1%까지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에서 지금 약간 후퇴를 해서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11월 달에 최종 결론이 난다고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관세 부과가 어떻게 대응이 될지 중국 차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업체들은 그에 대응해서 그런 관세 부과, 추가 부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공략을 더 강화하고 있고 가격을 메이커에 따라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들만의 브랜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 과거에 일본 차가 그랬듯이 현지 생산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여전히 이 유럽 연합에 대해서 중국산 차에 대한 관세 체결을 요청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짚어갈 것은 1980년대 미국이 일본 차의 공세에 대응해서 관세 장벽을 동원했을 때 일본 자동차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일본 차는 중저가 차에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판매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그에 대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일본 차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본 차의 소형 저가차 전략이 미국 시장에 먹혔고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일본 차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동원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생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지 생산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그래서 1980년에 일본 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1위였었는데 그 현지 생산 덕분에 일본산 차가요. 미국산 차가 다시 90년대에 미국 시장 1위가 됩니다. 그 배경이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회사들은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출 자율 규제라는 것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은 수출을 많이 하지 말으라고 했었는데 미국 정부 당국에서 그래서 일본 업체들은 그러면 우리는 미국으로는 연간 200만 대, 유럽으로는 연간 180만 대만 수출하겠다라는 그런 수출 자율 규제를 했는데 그건 물론 통상마찰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요. 거기서 내세운 게 그러면은 이 수출 자율 규제의 대수에는 중소대형 차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을 바꾼 겁니다. 보급차로 바꾼 겁니다. 보급차 전략을 바꿔서 넥서스라든가 인피니티, 아쿠라 같은 고급차를 브랜드를 만들고 또 브랜드 자체에도 토요타 브랜드 자체에도 닛산이나 혼다 브랜드 자체에도 대형차 중심의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게 철저하게 미국은 그 일본 차의 전략에 당했고 그래서 일본 차는 21세기, 20세기 말, 21세기 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지금 중국이 유럽과 미국의 이런 관세 장벽에 대해서 과연 과거에 일본 차가 했던 것과 다른 어떤 방법을 낼 수 있을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차가 유럽 차가 이런 중국 차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도 지금은 등장해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상당히 바뀌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 계획으로 시장 개방했을 때 해외 업체 50%, 중국 업체 50% 이렇게 합작해서 설립해서 시장을 개방했었는데 그때부터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차 만드는 법을 유럽 업체한테, 한국 업체한테, 미국 업체한테, 일본 업체한테 배웠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역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역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폭스바겐이 샤오퐁하고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샤오퐁의 스마트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하기로 하는 그런 협력을 체결 했죠. 토요타도 텐센트하고 AI, 클라우드 컴퓨팅 협력하기로 했고 닛산도 바이두하고 AI하고 스마트카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고 일산은 둥풍 자동차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중국 시장용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폭스바겐 같은 거 2019년에 423만 대 팔았다가 작년에 324만 대로 줄어서 100만 대 가까이 줄었습니다. GM도 300만 대 팔다가 200만 대 줄었어요. 뭐 현대차는 뭐 114만 대에서 25만 대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상당히 별로 국내에서는 이런 관련 주목을 또 뉴스가 별로 나오지 않듯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던 폭스바겐 1984년 시장 개방 전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의 누계 생산 대수가 2,500만 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폭스바겐이 샤오펑하고 이 아키텍처, 그러니까 전기 전자 아키텍처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물론 중국 시장을 위한 것입니다. 중국 시장용 전기차를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폭스바겐의 양산 기술을 또 전수하는 그런 또 협력을 하고 있죠. 어쨌든 폭스바겐은 샤오펑의 지분을 5%가량 인수를 해서 중국 현지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위한 슬로건으로 아래와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In China for China.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을 위한 그리고 From China to the World.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인데, 과거의 역사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중국 전략을 강하고 있는데, 특히 저기 회사는 강하죠. 올해만 해도 BMW 올해 중국 자동차 생산 대수가 6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그렇게 이 정도의 그 생산 대수를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4월 달에 200억 위안 투자를 발표했고 8월 달에도 2억 7천 만 위안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메르세스 벤츠도 9월 달에 140억 위안 투자를 발표했고요. 아우디도 사상 최대 규모의 라인업을 추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우디는 2019년에도 한 해에 15개 모델, 작년에 15개 모델 뭐 추가하겠다 발표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더 많은 속도, 빠른 속도로 중국 시장에 이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다른 시장에서 지금 중국 시장만큼의 성과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독일에서뿐만 아니고 2012년에 체리 자동차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했던 중국의 합작을 설립했던 제규어 랜드로버는 칭화 자동차와 합작하고 있고 최근에는 체리 자동차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죠. 스텔란티스도 둥풍 자동차하고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산 자동차는 당연히 중국 배터리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포드,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 다 마찬가지고요. 더불어서 그뿐만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 업체하고 유럽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은 CATL이나 그 외에 바이두나 이런 회사에 생산하더라도 그들이 배터리 팩을 만들겠다는 건데 BMW는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고 지금은 배터리 영양 센터까지 몇 년 전에 설립해서 상당히 많은 진척을 이룬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마찬가지로 그것은 소프트웨어 관련 또 이 커넥티드 카 관련 내용이긴 한데 바이두하고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현대차 그룹은 말씀드렸듯이 한때 중국 시장에서 174만 대까지 빨았다가 작년에 25만 대까지 줄었는데 이 바이두하고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커넥티비티 및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그걸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게 통신형 내비게이션입니다.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도 같이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가 지금 그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걸로 이 로보택시가 발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관련 전략도 더 가속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는 물론이고 디파인드 에브리띵 모든 관련된 기술을 하겠다는 건데 한 가지 현대차 그룹에서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3달 연속 기아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 2만 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게 최근에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도 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중국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가들을 종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재배력이 어쨌든 지금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세계 최대 시장 자체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수출도 유럽의 38%, 아시아의 34%, 라틴 아메리카 17% 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또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AI,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택시 분야에서도 지금 실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미 그동안에는 메이드 바이 재팬이었다면 지금은 메이드 바이 차이나 시대로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중국이 모든 걸 장악한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는 없죠. 우선 제일 꼽히는 게 공급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금은 중국은 종국과일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상품을 해외로 수출을 적발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 그 제로섬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당히 무서운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난리반 자동차 업체 정리가 이번에는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과거처럼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아직은 거론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 하나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의 주장인데 정부 주도 사업에 과연 그 사업이 끝까지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민주주의를 택하지 않은 나라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에 근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정학적 조건이 변화가 일단은 또 우선은 당면한 문제죠.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그룹의 CEO 올리버 블루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피트니스 센터다. 그만큼 강한 체력을 중국 시장 내에서 갖춰야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중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로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당장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과거부터 미리학 서적을 굉장히 많이 참고해 왔고, 특히 그 중에서 존 나스비트, 재작년에 돌아가신 존 나스비트의 그 책을 끝까지 처음부터 대부분 읽으면서 그의 의견에 많이 동의했습니다. 그 시장의 잔서, 시장의 미래, 그 힘의 이동, 그것은 거역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은 포르투갈에 시작됐고, 그 포르투갈의 과학기술을 카피한 것은 스페인이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해양 세력으로서 세계를 많이 세계 시장 확대했었고, 그것을 다시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영국은 대영 제국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영국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국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판 아메리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때부터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지적 재산권을 많이 동원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미국 차를 베꼈고, 한국은 일본 차, 미국 차를 독일 차를 베꼈고, 지금 중국은 전 세계 모든 것을 베끼고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은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제가 중국 시장을 취재했던 90년대 또 21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 카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카피 이야기는 별로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중국만의 이제 자동차를 만든다는, 차 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던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저는 한마디로 모든 답은 결국 시장에 있다.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에 지금도 동의합니다.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세계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했는데 폭스바겐의 블룸의 말대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세계 시장을 넘어갈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말을 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중국이 스탠다드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차근차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